그래서 작년 시험에 그 시정 수요함수 계산을 할 때, 그거를 바꿀 수 있으면 1분 안에 푸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계속 헷갈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뭐 해설도 다 제각각이고 다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도 하는 것도 풀이는 해주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라도 정리를 잘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지만 계산에 혹시 내가 부담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거기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해소를 시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기 최천현은 1, 2차를 한 번에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한 번에. 지금 뭐 1차만 하겠다고, 아니 수학료는 1, 2차 다 내고 지금 1차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안 돼. 한 번에 다 끝내야지. 한 번에. 부담돼?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좋다니까? 나중에 느끼게 될 거야. 나중에. 자, 47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질적 가치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 학자가 속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그 양반이 원래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위에 우주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번역이 상당히 철학적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우주라는 거는 뭐를 담고 있냐면 공간과 시간에 관한 거를 담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보면 공간은 그대로인데 시간이 멈춰진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2000년대 이전에 중국 있죠? 걔는 공간만 있었지 시간은 멈춰져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가 이쪽에 가게 되면 몇십 년 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차이도 있어. 근데 얘는 시험에서 인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되는 거는 요거 2가지 정도밖에 없어. 공간하고 위치. 그것도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래서 자, 이 속성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연이에요. 부동산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 보게 되면 자연에 가깝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거기에 있는 뭐 기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땅도 있고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자연물인데 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 요소로도 쓰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생산해낼 수 있을 때 그 지력 등을 제공하는, 위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거기 2번에 보면 자연으로서의 토지를 고려한다면 개발보다는 보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보존될 토지를 현장 자원, 개발될 토지를 상품 자원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개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공간을 따진다 그러면 이게 현장 자원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를 얘기하고 상품 자원의 토지는 개발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형의 토지를 얘기를 해. 그죠? 자연이 있고 뭐가 있다? 상품으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형의 토지의 면적은 상당히 협소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보존의 논리가, 여기는 무슨 논리가? 개발의 논리가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으면 어느 것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겠어요? 자, 어느 게 더 많아지겠어?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전원 생활을 꿈꾸고 그러잖아. 이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얘를 이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들어가면 시장에서는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 거야.
자연 상태 그대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무슨 소리냐. 개발을 통한 이익을 얻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시장에서는 계속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받으면은 얘네는 저기 개발 쪽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얘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고 얘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상품 자원호실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물이지만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거기 하면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절대적 위치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부동성 배웠죠?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상대적 위치 있죠? 상대적 위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를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해요. 물론 이 안에 사회적 위치와 행정적 위치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부동성과 결부되어 있어. 근데 상대적 위치는 부동성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거랑 결부가 되어 있어. 접근성과. 그래서 이 그 밑에 가게 되면 부동산 위치와 용도 및 접근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1번이라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모든 학자들은 토지의 가치 있잖아요. 토지의 가치는 무슨 가치라고 그런다? 위치의 가치야. 그런데 자, 우리가 산업 구조가 농업 국가일 때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겠어요? 비옥도.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얼마나 쌀을 많이 수확할 수 있냐가 기준이었다 그러면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겠어요? 그 접근성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야. 얼마나 상대적으로 도달하기가 용이하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하철 9호선 알죠? 네. 원래 이 강서 지역이 강남까지 올 때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여기까지 접근성이 안 좋았던 거야. 근데 뭐가 연결이 되니까? 지하철 9호선이 연결이 되니까 이제는 주거가 여기까지도 확대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거래가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그래서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도시적에서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는 접근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니은에 접근성이라고 나오죠.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에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작은 것을 말한다. 이는 상대적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그래서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이냐면 이게 교통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통비용에는 예를 들어서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있죠. 이것까지 내포된 게 교통비용이에요. 그래서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알죠? 네. 역세권에 왜 가치가 높겠어요? 자, 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역세권이잖아. 여기서 이동 거리가 되게 짧잖아. 응? 여기 백화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백화점 내부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여기 역에서 이렇게 통로가 연결이 되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 L로 시작되는 쇼핑 알죠? 얘네는 모든 점포가 다 지하철에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 이거 뭐가 좋겠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우리도 이 건물이 지하철에서부터 연결이 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추운데 굳이 밖으로 나올 일도 없고 통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접근성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틀려지더라. 근데 거기에 보면 근접성이라고 돼 있죠. 근접성은 물리적으로 가까움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접근성이라는 거는 걔를 내포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도달하기가 용이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알죠? 역세권일 때 여기에서 3분 거리. 3분 거리의 의미가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직선. 건물 뚫고 갔을 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3분 거리가 맞죠. 출구 나오면 바로 들어오니까. 근데 대부분 여기서 3분 거리, 5분 거리 하는 거는 직선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야. 뚫고 갔을 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었어요. 시청까지 45분. 분양할 때, 경기도 일원에다가 주택 분양할 때 광고 문구가 뭐냐면 시청까지 45분 이렇게 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출근 시간이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 1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시청까지 45분은 어떻게 되느냐? 새벽 3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 140 밟고 쫙 들어오면 경기도 어디든 간에 45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옛날에 그런 식으로 광고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경기도 이론까지 다 지하철이 연결이 웬만한 데는 다 돼 있잖아. 옛날에 그런 게 지하철 3호선 알죠? 예, 3호선 옛날에 종점이 구파발이었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고양시야. 근데 고양시 벽제 이런 데다가 그 집장 사는 사람들이 주택 지어서 분양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럼 번거롭잖아. 지금은 지하철역이 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때 여기다가 지었던 주택들을 다 뭐라고 그랬겠어. 광고할 때 시청까지 45분 다 하는 거예요. 부천 이런 데 지었을 때도 다 시청까지 45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맥히는데 옛날엔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근접성이 있고 접근성이. 근데 거기 디귿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없다.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그렇지만 예외는 있다 없다. 예외는 있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좋아도 부동산의 가치가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위치와 접근성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일단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는 거예요. 편익시설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으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위험이나 혐오시설이 지척에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의 정도 있죠. 편익시설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안에 주택이라든가 철길 옆에 주택 있죠. 그런 데는 역시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버스 종점 주변에 주택이 있죠. 새벽이 되면 버스들이 공회전 한다고 이게. 그러면 그 소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고급 주택일수록 동네 소음도가 적어요. 그냥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이 있죠.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주차장 문제예요. 요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트 가보면 매장 면적보다 주차 공간이 더 넓어요. 왜냐하면 마트 정도에 오게 되면 물건을 낱개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주일치 보름치를 사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가 필수적이에요? 주차 공간이 필수적이에요.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고. 마트에 가서 장 봤는데 주차장은 여기서 150m 떨어진 데 있어. 그러면 날이 좋으면 관계가 없는데 날이 덥거나 추울 때 이거를 들고 150m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다시는 오라봐라 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일방 통행길 알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역 앞에 있는 상가라고 그래서 접근성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지하 상가 있죠? 지하 상가가 있어도 사람들이 흐르는 동선은 정해져 있다고. 그 동선 라인에 있는 점포들은 매출이 높아도 중선 라인에 비껴져 있는 점포들은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 부동산 있죠. 강한 흡입력이 강하나 독점력이 있는 애들이 있죠. 거기 보면 역이나 터미널 있죠.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역이나 터미널들은
사람들이 어쨌든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고속버스 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터미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미널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그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원래 강북에 용산, 뭐 종로 이럴 때 버스, 이 정류장, 점포가, 터미널이 있었어. 걔네를 다 통합해서 강남으로 내려보낸 거야. 내려보냈는데 지금의 터미널 부지에 있는 그 건물들은 없었어. 벌판에 고속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벌판에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북으로 넘어올 때 대중교통이 없었어. 그 뭐를 탔어야 돼서? 택시. 이거 타고 넘나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지하철도 없었어요. 지하철도. 그래도 사람들은 고속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기차역 아니면은 버스에 고속버스 타러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게 되는 대로 그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있죠? 요양원, 기도원 알죠? 국도 타고 가다 보면은 편말 하나 붙어 있고 숲 사이로 들어가는 기도원 표시 같은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정보 인식하면 돼요. 여기 지금 다 하얀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3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이자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형. 이게 1차원이니까. 3차원 얘기할 때는 수평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몇 차원이라고 그런다?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 있죠? 옛날에 농사 질 때는 여기에 국한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지역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의 크기도 다 틀리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 근데 거기 보이나? 요거는, 요 표현은 영미법에서 구별한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그래서 공간적 범위하고 내용적 범위로 나눠지죠. 거기 내용적 우리나라 민법을 가게 되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잖아요. 영미법에서는 수익권은 사용권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네가 중시하는 건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을 행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드 보면은 거기 그 집주인이 그런 얘기 하죠. 내 집에서 꺼지라고. 그게 점유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무단주거 침입죄 있죠. 그게 가장 중한 죄야. 우리나라도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취약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외부 사람이 문을 열었을 때 주인이 필요 없다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왜 발틈에다 문 틈에다 발을 딱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그 위반상에 해당이 돼. 공간을 침해했다는 걸로. 그래서 많이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이 소유권의 범위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이게 영미법상의 구별이야. 그러니까 의혹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영미법에 들어가게 되면 걔네는 소유권도 현재권, 미래권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애들하고 다른 얘는 이제 몇 가지는 설명을 해줘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정당한 이익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기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게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할 때 거기 보면 지표권이라는 게 있고 지하권이라는 게 있고 공중권이라고 이렇게 나눈 것도 여기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냥 그게 소개가 된 건데
거기 지표권이라는 거는 지표상의 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지표상의 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이거 다 영미법에서 나온 거예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하게 되면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절충주의라고도 있는데 유역주의는 습인지역에서 선용주의는 건조지역에서 써요. 그러면 습인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우리나라는 비가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수로가 이렇게 있을 때 수로 주변에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을 골고루 나눴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물이 부족해. 그럼 우리나라도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역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 지역은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면 수로의 방향을 내 쪽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권리야. 선용주의가. 그러면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다? 응? 그런 건 없어. 비가 오면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비가 안 오면 선용주의가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야.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다만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쓴다? 비가 오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린 건조지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뭐 항해가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이것도 참고사항이에요. 항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로가 있을 때 배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지하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그거 하나만 기억해봐요. 디귿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이 있죠.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줘. 민법상의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예를 들면 광업법상의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시험에 2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가 시험 문제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제목이 공간적 범위라는 거는 요거 3가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3가지. 그러면 여기 지하권에서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네. 그 다음에 공중권이라고 돼 있어. 일정한 고도까지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토지구역상의 상층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정한 고도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야. 여기는 침범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영미법상의 표현의 표현이야. 우리나라하고는 틀린 거예요.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면 별표 해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다만 공중권에 대해서는 사적인 공중권과 뭐로? 공적인 공중권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적인 공중권은 일조권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공적인 공중권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공로라든가 뭐 이런 거로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간혹가다가 교재에 보게 되면 지하권에서 보게 되면 지하 깊이에 대해서 일정한 깊이까지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이렇게 저해하게 되면 입체 이용 저해율에 따라서 보상해 줘야 안 해줘요? 보상해 줘요. 보상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지하 공간에 대한 거를 한계 심도,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한 게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지하철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지하 공간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 기준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고층 건물이 많이 없었어요. 고층 건물이. 그래서 그때는 최대 공간 높이가 위쪽으로는 20층까지. 근데 지금은 20층 이상이 되는 건물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는 40m까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고층 지역이냐, 중층이냐, 저층이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바뀌는 개선 방향은 고밀도냐, 중밀도냐, 저밀도냐에 따라서 이 보상 기준이 다시 마련돼야 된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몇 메타까지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 이거 서울시 조례 기준이지 뭐 모든 지역에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별표는 하나 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기 정책에 가게 되면 토지 정책에 예가 있어요. 정부가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옷장에다가 옷을 가지런히 정리하듯이 모든 지역에 따라 용도를 다 부여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보전지역, 여기를 개발지역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뭐를 잊겠어요? 개발지역은 뭐를? 이익을 얻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반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등장한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만 가지고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웠을 때 그때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뭐다? 그게 개발권 양도제라는. 그러면 보전지역은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 없잖아. 근데 개발지역은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여기서 이 제약이 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는 게 개발권 양도제인데 이건 뒤에 묶어서 설명할 거예요. 토정책에 가게 되면. 다만 거기 개발권 양도제도 제목이 있죠.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거 밀쭉 치면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학자들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 있잖아요. 걔네를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방법으로 그거를 해제하는 거를 해제해 주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은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이거 손실 보상 개발권 발급받아서 이거 해봐야 보상받을 수 있는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법을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 양반들이 대부분 땅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볼 일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회차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 여러 개 나온 것 중에 한 3개는 뭐로 나왔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냐 아니냐를 골라라 이렇게 취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간단하게 부동산은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벌판이 있어. 나무 한 그루 있어. 여기 윤총각이 걸어가고 있어. 우산도 없는데 비가 막 쏟아져. 그러면 일단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로 뛰어갈 거 아니야. 나무에 도착했는데 벼락이 떨어져. 그러면 다시 오던 길 막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나무도 따라서 뛴다 못 뛴다? 나무는 못 뛰는 거야. 부동산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걔가 놓여있는 환경이 있죠. 그거를 잘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그 51페이지 중간에 가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정책이라고 박스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어요, 없어요? 자산으로서 가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생산 또는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가 주택이에요. 주택에 대한 만약에 임대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공간과 자산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뒤로 넘어가서 이제 경제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5월달 되면 이 파트는 생략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지 않은 애들은 굳이 우리가 매번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원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없잖아요.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별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정리를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학계로는 나온 데서 내요. 60%는. 안 나온 데는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어쩌다 10년 만에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내비둬야 돼요.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그걸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점수를 맞고 여러분들은 2차로 넘어가야 돼요. 1차 과목은 여러분들을 2차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최종 합격은 어디서? 2차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2차에서. 그죠? 근데 2차가 됐더라도 1차가 떨어지면은 그의 시험은 망한 거지만. 그러니까 일단 1차가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3, 4월까지는 복습은 1차 위주로 하는 거예요. 1차 위주로. 2차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아니, 합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손 들어봐요. 올해 시험에 내가 꼭 떨어져야만 되는 절박한 사정이 하나 흔들어 봐. 아니, 돼야 될 거 아니야, 돼야 될 거 아니야. 참. 하여간, 여기 특히 저기, 희한하게 이쪽은 총각과 처녀들이, 저녁에도 정총각이라고 또 있어. 정총. 걔는 요즘은 내가 생각을 바꿔서 안 나오면 내 전화해. 왜 안 나오냐고. 그러면, 우리 여사님 오전에 와서 듣고 갔다 그러면 저 혼자 듣나요? 그러면 인강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전화상으로 하고 있다가 빨리 나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수업 듣게 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야. 우선 이 인강으로 정리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와서 듣고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꿔가지고 안 나오면 무조건 전화할 거야. 안 나오면. 저기 전화번호 다 있어. 전화번호. 걔네 작년에도 저기 뭐 여기 저녁병원 오는 총각 그 오니 안 오니 갖고 맨날 전화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다 있는 거야. 그 알게 모르게 이름을 다 외우게 됐어. 거기에. 안 오면 안 나오면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이게 수업에 열정을 가하려고 그러면 옛날처럼 뭐 학부모 참관 수업, 배우자 참관 수업 뭐 이런 거 하면 집중력이 높아질 텐데, 아니면 남친, 여친 참관 수업 뭐 이런 거, 예전에 저기 경기도 어느 지역에 처녀가 수업을 들었는데 남친이 있었어. 남친이 매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학원 갈 준비해서 차로 픽업해서 데려놓고 여기 해놓고 저녁에 끝날 때까지 1층에서 기다리는 거야. 나오면 픽업해서 또 데리고 가고. 이야, 저 대단한 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 처녀가 한 얘기가 남친이 5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그랬대요. 이 시험이 합격할 때까지는 계속 그 역할을 하겠다고. 근데 그냥 결혼해라. 그걸 그 5년씩 할 것 같으면 명분이라도 있어야지. 이야, 대단한 거야. 박정욱 씨 남친이 데리러 오는 뭐 그런 거 있나? 옛날에. 아, 옛날에? 네. 그래. 최천에도 남친이 혹시 데리러 오거나 뭐 그런 거 있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도 생각이 바뀔 거야. 자기 좀 따봐. 그것도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거. 그러고, 잠깐만. 이게, 다가오는 다음 달이 무슨 그 발렌타인인가 뭐 그런 저기가 있죠. 여기 특히 저기 저희도 그날 남친에게 무슨 초콜릿 이런 거 받았을 때 주거나 받았을 때 학원에 갖고 오면 안 돼. 갖고 와서 그 여기 펼치는 순간에 그날 분위기 다 죽는 거야. 여기 다 턱 날린다고. 여기 누구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래가지고 오늘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날이었을 때 그 2월 14일 날이 그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이죠. 그게
너 안 받아봤어? 안 주고? 반응이 없어. 괜히 여기저기 여자분들 그 봉지로 있는 그 초콜릿 있죠? 저렴한 거. 그거 갖고 와서 3-4개씩 남자들 나눠주고 3호를 기대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지금 5명이고 남자가 2인데 그 남자들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경제론을 가게 돼서 여기 경제론의 시험 목차가 수요 공급이 일어나고 경기 변동에 대한 2가지를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제시를 해.